여러분 안녕하세요. TV기독일보 늘 새롭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곽윤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쉽게 맘먹기 어렵죠. 선교사님 부부를 모셨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선교사님의 길을 가게 됐고 또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유혜연, 유영택 선교사님 부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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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 개인적으로요, 선교하면 막막해요. 선교지 하면 아프리카부터 떠오르고 공산권 국가들 떠오르고 거기를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선교사님인데 또 이런 거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왜 하게 되셨고 어떤 일이 있으셨고 지금 풍성한 삶, 이 사역을 하시게 된 그런 동기는 뭐였고 쭉 오늘 얘기를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혜연 선교사고요. 저희가 82년도에 저는 이민을 와서 네. 이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2004년도에 이제 동아시아의 큰 나라에 가서 거주하면서 9년 동안 거주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그 후에는 안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 그 나라 밖에서 지금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에 살면서 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를 계속 한 거는 이제 20년이 됐네요, 올해로. 네. 애껴 보이시는데요. 네.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요즘은 상황과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네. 선교사들도 현지에서 사역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비거주 선교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현재 상황이 바뀐다든지 어려워져서 현지에서는 사역이 어렵지만 밖에 나와서 현지에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해왔던 사역을 연결해가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그걸 보고 비거주 선교라고 합니다. 네. 물론 비거주라는 말이 붙지만 거주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만약에 거주한 적이 없다 하면은 현지하고의 연결고리도 없을 것이고 없을 거죠. 사역의 시작이나 또는 사역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선교는 현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 그걸 기초로 한 비교주가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의 선교 사명을 하고 나서 후속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그렇죠. 선교 사명을 이어가시는 거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를 했었고 지금도 진행하는 곳이 접근 제한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거의 90%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를 하셨어요. 어휴. 상황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저희가 섬겼던 큰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인도도 그런 얘기도 하고 곳곳에서 어려워하는데 감사한 것은 그곳 선교가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그쵸.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또 전에 했던 일이 그리고 현재 있는 선교의 대상자들이 이제 일꾼으로 자라면서 저희들 약간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선교의 그 다른 스테이지라고 하죠. 그런 네. 상황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의 일이 변화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풀씨가 퍼지면은 그게 그냥 한 번 자고 일어나서 한 번 자라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풀씨가 계속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는. 네, 거기에 또 물을 주고 씨 뿌리고 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죠. 근데 두 분이 누가 먼저 선교사 되겠다 그러셨어요? 시간으로 치자면 아마 먼저 네.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드셨겠죠, 그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오. 네, 이제 8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3학년 때 그 큰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집회가 춘천에서 있었어요. HCCC라고. 그래서 그때에 가서
말씀을 수련회 창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강사 목사님이 장영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대륙 얘기를 하셨어요. 큰 대륙 얘기를 하시면서 그곳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문을 여실 거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헌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또 손 들고 나오셨구나. 그런데 그날 그 3천 명이 함께 하면서 저는 그날처럼 지금도 그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안에. 근데 어떤 거였냐면 너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갈 거니까. 3,000명 다 같이 가면 3천 명이 무서울 다 게 갈 거라는 없다고 확신이 생각했어요. 있었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역사하시는데 저의 마음속에서는 너무 편안하게 이 사람들 다 갈 거야.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결단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럼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면서 손을 들으래요. 그래서 부담 없이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일어나래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자리에 앉으면서 눈을 떠서 봤는데 그때서야 왜 다 안 가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0명, 150명, 200명 정도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헌신을 했죠. 큰 나라 쪽으로. 그래도 그렇게 헌신을 한다고 끝끝내 내 헌신을 한 거, 서약한 거대로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 200명이 다 갔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정말 저도 요즘 그분들이 다 갔을까? 아마 어쩌면은 다 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분들이 안 갔으면 다른 분들이 또 대신 갔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많은 한국이나 미주에서 가셨던 분들의 숫자는 엄청났거든요. 몇천 명의. 그러면 그 청소년 시절의 마음에 이제 불씨를 딱 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안고 미국까지 왔잖아요. 춘천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미국까지 왔고 그 불씨를 안고 있다가 만나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선선히 그 불씨에 응하셨나요? 제가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헌신했던 내용이 또 있죠. 여기는 또 이 아름다운 부인께서는 그 안에 또 다른 불씨를 가지고 계셨군요. 말씀하시죠. 어떠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다 이민을 이제 가신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나름 뭐 편안하고 괜찮게 이제 살던 삶이었고 또 기독교 가정이었고 근데 중학교 이제 14살 때 이민을 갔으니까 가장 예민하고 이제 그럴 때 이민을 갔는데 고생 좀 하셨겠네. 네, 많이 고생했죠. 근데 한국에서는 나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름 근데 하루 아침에 나는 내가 썸바리인 줄 알았는데 하루 아침에 나는 노바리가 된 거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존재에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신앙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재헌신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후반부 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자란 교회가 좀 장로교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여자 목사님을 뵌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도 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자인데 나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사모님이더라고요. 지금은 알아서 내가 여자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냥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목사의 사모가 되고 싶다. 사모가 돼. 그래서 바이올라를 가고 이제 거기에 가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대학에서 만나게 됐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불꽃과 불꽃이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애하면서 이제 비전을 나눌 수 있었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 개인의 그 성교 헌신의 얘기를 나눴더니 아내에게 있어서는 되게 너무 신나고 재밌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인은 그냥 목사 사모로서 사역을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안정적일 수 있었는데 저의 그 개인적인 선교 헌신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고 거기에 가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털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에는 이제 뭐 18세의 젊은 나이에서는 그게 너무 멋있게 그 마음에 더 뜨거운 그 불씨가 되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썸바디 상태로 만나셨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썸바디 상태에서 생각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헌신은 굉장히 폭이 넓었어요. 하나님께 나의 전 인생을 드렸는데 내가 어디서 뭘 하는 거 별로 의미가 근데 누가 너무 정확하게 이걸 하자 그러니까 너무 좋지. 이거구나. 저는 너무
폭이 넓어서 답을 갖다 그 주셨네. 안에서 뭐를 해야 되나 좀 네. 이런 마음이었는데 네. 여길 딱 가자. 그러니까 오케이. 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선교지로 가시게 된 거는 그로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그 재밌는 얘기가 제가 18살 때 헌신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선교지에 간 것은 40살이 돼서 갔습니다. 22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준비 기간이라고. 그럼 졸업하시고도 지금 사역을 그러면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했죠. 목사님으로서? 네, 전임 사역. 그러셨구나. 남가주 파사디나에 있는 사랑의 예. 선교교회에서 10년 동안. 아,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 네,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부와 선교국을 10년 동안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유,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렇게 체험이 많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렇게 체험을 두루두루 시키셨을까? 노바디까지 만드시면서 그 지금 거주는 한국에 그렇죠. 계시다고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예. 사역을 하시나요? 저희가 5년 전에 한국으로 저희 이제 베이스를 옮긴 이유는 네. 예, 저희가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대륙에 살 수 없어서 이제 나왔는데 그 주위의 나라 뭐 대만이나 뭐 홍콩이나 다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비자 문제가 장기 체류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면 이제 교포 비자가 편안하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동아시아 선교를 계속 하려고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한국 가서 저희가 무슨 사역을 하겠다 어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의 이제 모든 것은 선교였으니까. 근데 다 아시는 대로 이제 2019년, 2020년 전 세계가 막혀버리는 하늘길이 막혀버리는 이제 코로나 그쵸. 시대가 돌아오면서 저희가 한국에 갇혔죠. 말하자면. 근데 처음에는 한 달 지나면 괜찮겠지. 뭐 2달 지나면 괜찮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 놀아야지 우리는. 잘 놀다 보니 아 이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제 백그라운드는 또 상담과 가정사역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가정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얼굴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시작한 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해서 아, 저희가 일찍 갖고 시작하셨나요? 있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올리기 시작을 해서 풍성한 삶 연구소라는 이제 이런 작은 단체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럼 풍성한 삶 연구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코로나가 시작돼서 한국에서 그 코로나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의외로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가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직장 갔던 남편이 직장을 안 가고 학교 갔던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일하니까 그러면서 아내들이 어려워하고 부부 갈등 생기고 부모와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면서 아주 단순할 정도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런 내용을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걸 잘 도울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덜 느끼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나누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참 좋았어요. 예, 하여튼 코로나 얘가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또 연결도 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줌으로도 부부 상담 같은 경우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줌으로 부부를 앉혀놓고 해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하는 부부 상담은 항상 저희 부부 둘하고 같이. 또 부부 둘하고 부부 대 부부를 상담을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줌 앞에 와서 앉을 때 이미 그분들은 답을 좀 만드는 거네. 거기까지 앉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그 창구를 맞아요. 열어주신 게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줌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본인들이 줌을 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 방문 상담. 네. 네. 그래서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담가들이 언어로서만 이 문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딱 가정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사시는 모습을 딱 보면 거기에서 사실은 unspoken data, 말로 표현되지 않는 들어오죠.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이 이제 모임 장소가 생기고 그럼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없어서 다 다른 장소, 제3의 장소에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세션 중에 한 번을 꼭 가정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상담을 여러 부부나 가정 그리고 가족 상담하면서 사무실에 올 때는 다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네 집에서 저희 가잖아요. 그러면 그 거부 반응 또는 그 얼굴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싹 사라지면서 본래 모습이 집에서 모습이 방패 다 내려놓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상담가로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야만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뭔지를 가정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쉽지 뭐. 않은 일일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부 상담을 할 경우에 되게 7번 정도 규모를 만날 때에 그 중에 앞쪽으로 한 번 정도만 가정에서 한번 만납시다라고 해서 네.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는데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기억에 맞는 소개해 주실 만한? 많은데 뭐 당연히 많겠죠. 이제 저희가 그 정보를 많이 밀리스할 수는 없는데 네. 저희가 정말 힘든 외도 케이스가 있었어요. 배우자의 오. 외도 케이스가. 그냥 저희도 마음속에 저희도 상담가지만 사람이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도 절망적이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가정이 깨지겠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상담을 하지만 다 믿는 분들이었고 믿음으로 상담을 하지만 참 소망이 없었어요. 저희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다. 괜찮아지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상담을 해야 상담자도 내담자도 뭔가 소망을 갖는데 가면 갈수록 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깨지겠구나 했는데 어떤 순간에 아내와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같이 걸으면서 아, 이게 내담자도 상담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이 보는 눈으로는 아, 소망이 없어 이제 안 될 거야 가정 깨질 거야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 그냥 끝까지 성실하게 잘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그 하시는 역할을 들으면서 제가 한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저의 무슨 기념일 때 네. 누가 꽃을 보내왔어요. 그 양난을 이렇게 크게 포장을 해서 배달이 됐는데, 꺼내보니까 얘가 꽃이 이렇게 고개가 딱 꺾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떡하지 하고 바라보다가 세워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막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얘가 살았어요. 계속 꽃이 끝까지 세워지네. 예쁘게 세워지니까.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꽃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스카치 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귀한 너무- 사역이십니다. 너무 멋지게 표현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로. 저희가 네. 가끔은 상처를 받고 나서 아플 때는 피가 흘리고 그럴 때는 일단은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밴드를 붙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겉에는 상처가 없는데 속에가 안에서 골마서 곪은 경우. 그거를 또 열어야 되고 피를 짜야 되고 찢어야 이런 돼. 경우도 있어야 되는. 찢겨야 되는 아픔. 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게 상담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이 부분이죠. 아, 진짜 영적으로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고 다니시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참 풍성한 삶 네. 연구소. 네. 예, 그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풍성해지고 영적으로도 모든 정신적으로도 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두 분께서 풍성해지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상담은 저희가 이제 누굴 돕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풍성한 삶 상담소라는 이름 자체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아.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삶을 얻게 하고 네.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실 저희가 기독교 상담 또는 성경 상담 중심을 하기 때문에 네. 가정의 변화는 상담사가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그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중심에 오시고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진정한 중림으로 되실 때만이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도 예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해가면은
모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계신 네. 거죠.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서울 쪽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조금 북쪽에 일산이라고. 일산에 일산에서 계시구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방문을 요청하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가시나요? 이제 어디라도. 제주도. 네, 요즘은 정말 좋은 말.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있어도 네. 어떤 경우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힘들어서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는 사무실 제3의 공간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는 일부는 줌으로 하면서 만나기도 해서 요즘 그걸 전부 이제 뭐랄까요? 하이브리드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 더 이상 거리가 문제가 되지는 그렇죠. 않는 그래서 지금 시대니까요. 말씀하시듯이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서도 상담이 와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제3세계에서도 상담이 네. 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거리가 코로나 덕분이죠. 맞아요. 거리가 없는 당겨졌어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멀리 있게 느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하긴 뭐 한 집에 살면서 가장 멀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맞는 말씀. 네. 한 집에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 집안에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누구랑 좀 소원해져가지고 이 대화를 카톡으로 한 적 있어요. 카톡 얘기. 네. 네. 사실 카톡 나서 근데 재밌는 얘기가 상담하면서 저희가 네. 카톡으로 대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오. 네. 왜냐하면 카톡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은 카톡 안에 내용 속에 이 선과 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도가 하지 그렇죠. 않았던 거가 네.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 카톡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보기 싫이 되는 카톡. 너무 정확하게 애들 몇 시에 픽업할 건데 이거 해야죠. 네, 했었죠. 그거를 실질적인 대화, 필요한 대화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정보 교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대화 속에 이렇게 묻어나는 거를 보시면서 이 집은 진단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 집은 좀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민하게 네. 캐치를 하시고. 네, 그런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네. 근데 포인트는 저희가 볼 때 상담을 하면 좀 좋겠습니다 생각하지만 음. 내담자께서 결단을 하셔야 저희가 맞아요.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병이 감기가 들어도 초기에는 비타민 C 먹고 한잠 자면 나을 수 있는데 하루 이틀 내가 너무 피곤하면 점점 중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 어떤 문제도 사실 초기에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깊어지는 것. 또 예. 저희의 기억으로 한국에 살 때 이런 집안의 문제, 특히 부부 문제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거나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문화 아니에요? 네, 너무 그래서 더 병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상담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 맞아요. 예, 그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상담보다는 코칭, 그쵸, 라이프 코칭, 코칭이라는. 멘토링 이런 얘기도 멘토링 많이 그런 말 합니다. 참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상담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는데 상담이라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부부가 스스로 또는 각자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도울 수 없는 문제들이 각자에게 또는 부부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는 뭐 서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나올 경우에는 더 이상은 두 사람이 서로를 또는 각자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제3자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이제 그때는 빨리 손을 내밀고 네. 서둘러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나는 좀 더 탄탄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네. 그러면 한번 연락을 해 그렇죠. 그거는 드릴 이제 수도 코칭. 있는 거죠. 네. 그럼 코칭 예. 멘토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더 너무 좋을 좋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모르니까 우리 부부가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책을 놓고 네. 그 생명에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놓고 저희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그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처음 듣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사는가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일 사실 좋은 거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저희가 이제 혼전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혼전 상담이라고 해서 이거 문제 있네 그게 그것도 안 하고 아니고 결혼하잖아요. 결혼 네. 전에 좀 어떤 기본적인 맞춰보는 이게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뭐 코칭이라고 해도 좋고 멘토링을 해도 좋은데 결혼 전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혼전 상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결혼 날짜 잡아놓고 해야 되는 걸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 훨씬 전에 내가 이 결혼을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살짝 고민할 때에 그렇지만 결혼하고 싶지만 확신이 없을 때 사실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네, 연애.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네. 아,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풍성한 삶 연구소 이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키워 나가실 거죠. 네. 저희가 뭐 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제는 선교 사역도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이 풍성한 삶도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섬기고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게 LA입니다. 미국 LA인데 지금 유 선교사님 부부께서는 한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일산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는 세계 어디서나 보실 수 있잖아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풍성한 삶 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네. 저희 이제 개인 컨택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다 올라가 있어요. 제 카톡 아이디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가 다 올라 제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화기 들고 그 풍성한 풍성한 삶 삶 연구소 연구소. 유튜브에 네. 가서 찾아보시면 네, 바로 나오세요. 인터넷도 뭐 어디든 그냥 맞습니다. 찍으면 나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또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너무 부담 없이 그냥 하나 두 개를 찾아서 보고 네. 부부가 그 내용을 같이 본 후에 많은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꼭 뭐 오시지 않더라도. 네. 그럼요. 뭐 각각의 다른 주제, 부부가 겪는 여러 가지 이슈 문제들을 이게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부가 같이 심심할 때 네. 한두 개 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런 것 같아. 네. 우리 크리스천 가정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걸 서로 나눌 때에 우리 부부에게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만 가시면 네.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다가 만연한 그렇죠. 자녀들이 계시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시작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많이 보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네. 이 장성한 자녀들을 네. 부모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는 그들을 결혼하려고 할 때 그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저도 보고 싶은. 이제 장성한 자녀와 어떤 관계로 성장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나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는 교회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도 많고 또 이렇게 또 후속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이 수많은 그 꽃들을 그 들판에 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여튼 자녀가 있으신 분도 그렇고 내가 지금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막연하다 또는 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풍성한 삶 연구소 이렇게 치시면 다 인포메이션이 나오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혜택을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다 됐네요. 약속된 시간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또 되면은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TV 기독일보에서 보내드리는 늘 새롭게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